준비하신다고. 오동진 대표 이 좋은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연기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영화에 깊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한번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얼마큼 저한테도 소중했는데 각자들한테 소중한 영화가 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참 기자님, 광장 어떤 영화입니까? 못 본 영화여서 봐야 알아요. 아, 그러십니까? 그게 싫어할 때가 못 봐가지고. 그 영화 보고 좀 신랄한 비평을 좀 써줘. 뭐 오동자가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오동자의 또 시각이 좀 나랑 달라서.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오동진 평론가는 그냥 평론 입장이고 우리 이제 그 성 기자님은 기자 입장에서 또 써주시면 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본인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감독님이 원래 영화 촬영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아니었어? 그 영화야. 그러니까 아, 사진에서 보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안 돼. 정확한 영화의 컨티뉴티에서 정말 연출을 잘했어. 아 이거 아카데미 작품이에요. 아카데미 작품. 졸업 작품이라고. 아카데미 이게 아카데미 졸업 작품이에요? 지금 애니메이션 작품 영화는 아카데미밖에 못한대요. 안녕하세요, 오정욱입니다. 거기서 글 써야 돼. 좋든 나쁘든. 글안 쓰면 평론할 때. 가운데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F9 여기.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본격적인 집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장을 연출한 김보솔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은 이야기 하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장의 조연출과 프로덕션 디자인을 맡은 오유진이라고 합니다. 저 생각보다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이게 방금 내려오면서 너무 놀랐는데 오늘 좀 알찬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준 목소리 연기한 전은정입니다. 좋은 영화 연기 바라면서 GV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광장에서 복주 목소리를 연기한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뜻깊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추운 날씨를 뚫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더 이 영화가 크게 와닿았을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제가 느낀 거 위주로 또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많이 또 여쭤보고 또 관객분들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지겨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랑 감독님의 인연이 있어요. 이제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장편 과정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옆방에서 이 광장을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로 뭐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각자 할 일 바쁜데 둘 다 이렇게 창백하고 햇빛을 많이 못 보는 그런 얼굴로 서로 마주치면 인사하고 이런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저는 애니메이션의 문외한이어가지고 몰랐던 게 혼자 사는 사람들 다 찍고 개봉 다 하고 또 다음 거 준비하고 하는데 아직 안 끝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애니메이션이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감독님 이게 어느 정도 걸린 거죠? 5년 11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근데 너무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해외 가서 해외 감독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치 애니메이션 장편 그 정도 걸리지 다들 이런 분위기시고 특히나 저희가 오래 걸렸던 이유는 이제 이 영화가 중편으로 기획이 돼서 제작비가 딱 중편 예산 정도로 시작이 됐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작비가 없어서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옆에 오유진 감독님은 또 이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부분들을 주로 같이 하셨는지 이게 애니메이션의 조연출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이제 시나리오 단계부터 지금 이 후반 완성까지 계속 같이 한 제일 오래 붙어있던 스텝인데요. 사실 조연출이라고 하고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있는데 약간 저는 비주얼 쪽을 많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 미술, 뭐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원화 작업, 뭐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을 거의 다 이렇게 담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감독님도 같이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많이 했었고, 그냥 감독님이 하시는 모든 뒤치다거리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뭔가 단어 선택이 그렇게 약간 말하면 의도가 제가 뒤치다거리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군요. 네. 근데 원래 감독이라는 게 또 그런 존재긴 하잖아요. 남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너무 궁금해했던 영화여서 왜 아직 안 끝나시지? 언제 끝나시는 거지? 이랬던 영화여서 이렇게 같이 GV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좀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마치 이 영화에 뭔가 한 몫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저 혼자서 괜히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나오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번 주에 저도 이제 와서 봤는데 저 원래 로맨스나 멜로 감정에 크게 안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마음이. 근데 오랜만에 약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감정을 보면서 뭔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이게 로맨스 이야기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 이 영화가 진짜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그럼 이 이야기는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왜 하필이면은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다면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의 시작은 아마 인터뷰를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영화 공부할 때 한 9년 전 스웨덴 외교관이 실제로 평양에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남한에 들어왔을 때 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이제 평양에 대한 생활상을 이렇게 쭉 그냥 수필 형식으로 기자와 일문일답으로 적혀 있는 기사였는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분이 평양에서 너무 외롭고 고독했대요. 그래서 대사님이랑 정말 여기 영화처럼 단 둘이 근무를 하는데 대사님이 한번 장기 출장을 가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평양에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는 북한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퇴근 후에 맥주를 한잔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런 게 잘 허락이 안 됐대요. 아예 못했대요. 그래서 이 유일한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에 나가서 혼자 자전거를 타는 게 자기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다.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노란 머리 외국인이 낯선 타국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그려졌어요. 근데 평소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레이어가 이제 계속 하나씩 쌓이다가 이 기사의 이 강력한 이미지 한 장이 트리거가 된 거죠.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질문이 아까 그래서 왜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에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애니메이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냥 단순한 답을 하자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오래 해왔으니까 애니메이션으로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게 북한이라는 공간을 남한 사람이 그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점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좀 마이너한 소재잖아요. 물론 북한을 소재로 한 미디어에 많은 창작물들이 있었지만 애니메이션은 그거를 다룬 작품이 없었고 그리고 이 리얼리즘에 좀 입각한 이 작품이 저는 조금 더 많은 보편성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로 만들면은 훨씬 실사보다 좀 더 많은 관객들을 보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신기했던 게 이게 외롭다라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을 해보는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제 첫 옆방에서 만들고 있을 때의 이제 그 장편 영화가 좀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 하는지 잘은 몰랐지만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옆방에서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못 느끼다가 이제 뒤에 가서 명준을 통해서 아 이야기가 외로움이라는 거 어떻게 건드리고 있구나라는 게 한 번에 싹 이해가 되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명준이 복주를 짝사랑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으신 게 있나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명준이 복주를 좋아한다는 말씀은 두 번째 듣는 건가? 오히려 명준이 보리를 좋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방금 외로움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생긴 이미지 한 장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이방인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 나가면서 복주라는 캐릭터는 자연히 이렇게 떠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둘을 로맨스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지켜보는 북한 사람. 그래서 거의 복주랑 명준이랑 캐릭터가 동시에 이렇게 튀어나왔었고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되게 중요했던 거는 보리의 외로움과 명준의 외로움이었어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셰익스피어가 처음 말을 했대요. 1700년대 후반에. 근데 이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던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 그때 외로움이라는 게 불현듯 이렇게 찾아온다고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리가 갖고 있는 외로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감성의 외로움이죠. 근데 명준은 조금 달라요. 이 외로움엔 되게 복잡한 레이어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초고에 이
보리의 외로움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을 때 북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제 몇 번의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 계셨던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몇 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실제 보이부 출신의 어떤 분께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다 끝나고 되게 가벼운 질문으로 혹시 감독님은 평양에 계실 때 외로우셨던 적이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외로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왜냐면은 난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저 되게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외로움이라는 게 어쩌면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게 이 불안의 장막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한 거죠. 그 감정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보리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명준의 외로움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 영화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시나리오 완전히 뒤바꿨죠. 원래는 보리의 포커스에 맞춰서 외로움이고 그리고 보리가 되게 주된 메인 플롯에 있었는데 이게 주인공을 명준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명준이 외로워서 그런가 봅니다라는 아주 표면적인 대사를 하지만 사실 거기 안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저는 사실 자유를 느껴봤어요. 자유를 느꼈어요. 라는 말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그 대사가 그냥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가 봅니다 라는 거 말고 뭔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인물에 내가 이렇게 동화되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그 숨겨진 레이어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관객들한테 가서 터치가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외로워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사실 외로워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대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흔한 대사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앞에 이 명준의 감정들과 이 보리와 복주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쌓이면서 뭔가 정확히 이해하진 못해도 이 대사가 훅 깊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만큼 명준이 굉장히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 실사라면은 저는 캐스팅 때문에 거의 진짜 골머리 앓았을 것 같은데 감독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 전은종 감독님 어떻게 해서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배우님 먼저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명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처음 제안 받은 것도 꽤 옛날이긴 해요. 5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메일 하나를 받았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나리오 받고 되게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었고 거의 뭐 첫 애니메이션 그 녹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작품이 이게 좀 가지고 있는 이게 처음에는 막 읽으면서 그냥 멜로인가? 라는 생각도 했고 그냥 명준으로서 그냥 그 둘을 좀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어떤 그런 역할인가 했지만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숨어져 있는 어떤 큰 줄기가 굉장히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이건 이거구나가 아닌 그냥 인간이라면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질을 좀 건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실사로 이 연기를 했으면 과연 잘했을까 싶을 만큼 근데 이제 이게 뭐랄까 애니메이션 성우로서 이제 녹음을 하는 일은 계속 테이크를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사는 그 순간 뭘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떤 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작업인데 이거는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장면을 일단 그려놓으셨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목소리를 입히는 건데 사실 그 뭐랄까 그 느낌을 좀 조율해 나가는 부분이 좀 까다롭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관객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실제 말하는 목소리 톤이랑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명준의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그것
이것이 어쩌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명준 그 감독님 그려놓으신 캐릭터에는 이게 더 뭔가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고 감독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실사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사실 상상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배우의 연기에서 그림이 영향을 받을까? 혹은 그림을 먼저 보고 배우가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은데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자, 이 그림에 다 맞춰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우님이 먼저 연기하고 자, 이거에 그림을 맞춰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지.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편집 락이 일찍 걸려요. 그러니까 영화는 프리프로덕션, 제작, 후반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후반에 이제 편집이 락이 걸리잖아요. 편집 못 바꾸는 거. 근데 애니메이션은 프리프로덕션 단계, 완전 극초반에 이미 다 편집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림이 1차적으로 이제 채색은 다 안 되고 뭐 특수효과 이런 건 다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인물의 행동들은 다 정확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제 목소리로 모든 배우들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한번 보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리딩하는 그 횟수들이 한 2차례 있었나요? 저희 홍대 서교동 지하에서 네. 그랬던 것도 있었고 일단 제가 입에 붙여보고 대사 수정을 조금 한 다음에 선배님이나 가영 배우님한테 아이폰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라가지고 얹어서 그걸 다시 피드백 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이게 한 2차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언어 코디네이팅을 받으러 갔었죠. 평양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언어 코디네이팅을 도와주셨던 그 보이부에 계셨던 오진아 감독님께서 한 3차례 정도 이제 수정을 해주셨어요. 거의 한 문장 읽어주시고 한 문장 따라하고 그거 다 녹음해서 가져가시고 또 피드백해서 그리고 나서 본녹음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한 3-4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긴 제작 기간 동안에 배우님들도 어쨌든 간에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이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GB에서 이제 정정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드라마나 영화 작품 같은 경우는 이걸 배우분이 이거 제가 말해도 되나요? 네. 배우분이 이렇게 숙성을 해가는 시간 없이 되게 타이트한 일정에 맞춰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21년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계속 스며들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품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선배님이 그게 좋았다고 이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간호금 아이폰으로 녹음해서 보내드렸었을 때 그걸 들어보면 굉장히 못 듣겠어요 사실. 야 이건 진짜. 근데 이제 그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도 이거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서 이렇게 좀 정말 숙성된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럼 이가영 배우님도 함께 따라갔던 거잖아요. 전 사실 이 영화가 볼이랑 복주의 로맨스를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복주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뭔진 모르겠지만 왜 사랑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보리가 저렇게 간절하려면 복주가 어떤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몇 마디 안 되는 대사들과 작은 순간들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복주를 연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제일 고민이 되고 또 제일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두 감독님이 그림을 복주를 보여주셨을 때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 예쁜 아이를 어떻게 내가 좋은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복주의 눈빛에 맞게 내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독님의 많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지만 일단 너무 많이 힘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감독님도 그런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숨소리나 아니면은 복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흡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면서 좀 익숙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에 맞게 목소리를 내가 잘 표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주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비주얼적인 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아름다운 복주의 모습을 이제 그 조연출님, 프로덕션 디자이너 오유진 감독님이 주로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터치들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복주는 진짜 아무래도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분량이 너무 적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주라는 인물이 되게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고 중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복주의 성격을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당차고 좀 자기 주장 확실히 있고 그런 좀 강인한 캐릭터로 만들고자 해가지고 짧은 씬에도 어떻게 그런 성격이 잘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좀 외모적으로는 딱 그 이쁜 느낌을 되게 내고 싶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뭐지 그 고령가 소녀 살인 사건 거기서 이제 그 여주인공이 있잖아요. 중학생 되게 그 배우의 마스크가 너무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되게 약간 눈이 이렇게 올라간 눈인데 좀 되게 힘 있는 눈빛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한테 좀 반해서 약간 복주를 그런 눈빛이 좀 강한 캐릭터로 그리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많은데 그래도 이쯤에서 관객분들 질문을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더 질문할 시간인지 제가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관객분들 지금 너무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은데 편하게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넘겨드릴 테니까요. 질문 편하게 손 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계십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서 제가 제대로 봤는지 조금 확실하진 않은데 스페셜 땡스에 최인원 작가님 이름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제목도 광장이기도 하고 공간적인 배경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혹시 그 소설 광장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영향을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게 작품 속에 녹아들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목이 광장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그 주된 공간이 그 기사 속은 고속도로였는데 저는 광장이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게 남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스웨덴 인물이 나오지만 남북한의 상징적인 이미지 요소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가야겠다고 할 때부터 제 머릿속에 소설 광장에 대한 그 기억이 되게 깊이 각인이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북한에 대한. 이게 저를 시나리오 쓸 때 너무 많이 괴롭혔던 거거든요. 이 소재 자체가. 그리고 중간에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을 좀 왜곡된 형태로 그릴 수도 있을 만한 키워드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도청의 소재라던가. 일단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던 인물 자체가 보이부라는 그 직업의 특성이 있어서 이거 내가 아무리 객관성을 잘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거를 북한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그리려고 하는 공격을 받을 거고, 또 보수 진영 쪽에서는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또 북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찬양하는 뭐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니까 양쪽으로부터 모든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소재라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나, 나는 어떻게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시나리오 딱 6개월 썼을 지점이었는데, 과천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광장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었고, 그때 소설 광장에 특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은 최인훈 작가님 그 장남이신 최윤구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금 음악 칼럼니스트를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님의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광장의 초판 서문에 한 시대를 풍문 속에 사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아버님이 이 소설을 왜 쓰셨을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자신이 생각하기엔 아버님이 그 5, 60년도에 비극적인 역사를 그 시간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셨던 인물로서 그 시대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토해내듯이 쓰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 픽션이나 창작물에서 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지킨다고 하지만 지켜지지는 않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작자의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앞서 말씀드렸던 나는 과연 객관성을 잘 유지하나, 중립을 잘 지키고 있나 라는 고민이 들 때 결국 이거 진정성이다는 생각이 이런 기준점이 되는 생각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다는 의미로 크레딧에 그렇게 스페셜 땡스 투 같이 사각 테두리를 하나 더 친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 가운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얕은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제 콘티를 그리고 원화가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움직임을 더하는 동화를 넣고, 그리고 이제 채색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사 영화는 콘티가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또 이제 다른 앵글을 찍어볼 수도 있고 한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프리 단계 때 이제 편집 락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뭔가 콘티를 수정하고 싶거나 좀 다른 뭐 무브먼트나 앵글을 이렇게 시도하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그런 경우에는 그게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인공이 그 보이부 직원인 이름이 뭐였지? 명준인가요? 명준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제 그 볼이랑 명준의 플롯이 누구 하나 약간 서브라는 느낌 없이 두 가지 다 무게감이 있는 메인 플롯이 잘 좀 얽혀서 흘러간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보리의 시선으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명준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연출에 있어서 두 가지 플롯이랑 서사 그리고 감정선을 좀 밸런스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어디에도 중점을 두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편집 락이 걸린 시점에서 수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냥 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산이 워낙 적고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 소수 정예라서 몇 명만 설득시키면 되거든요. 다시 하자 이렇게. 근데 이제 되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씬들이 있어요. 이게 공정이 점점 뒤로 가면서 이해관계들이 점점 많이 얽혀지면 그 수정이 결국은 시간과 돈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가능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려져 있던 거를 수정하기보단 추가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 앞에 첫 씬이 있잖아요. 그 계란을 깨는 씬, 그게 추가된 씬이에요. 네. 그게 원래 없었어요. 그 27184라는 숫자로부터 익스트림 롱샷으로 빠지는 컷이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리에 대한 외로움이나 이 보리의 방, 얘가 지금 어떤 환경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 지하철 씬도 훨씬 더 이렇게 홀쭉했는데 그 부분도 좀 늘렸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플롯, 인물에 대한 어디에 중점을 놓냐. 보리라는 캐릭터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명준에 되게 많은 힘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제가 생각했던 명준의 클라이막스는 혼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눈 내리는 장면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클라이막스의 장면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관객들이 명준이 되게 무언가를 느꼈구나, 명준이 그거를 설명이 되는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짜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초고 자체가 보리를 위주로 쓰여졌다 보니까 명준을 더 많이 생각을 하더라도 보리가 그렇게 소원해지지 않는 정도의 밸런스가 딱 맞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주를 특히 많이 신경 썼는데 복주가 딱 4씬 나와요. 근데 복주가 분량이 너무 낮으니까, 근데 너무 중요한 캐릭터였고, 그래서 복주가 나오는 모든 컷은 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컷이 없긴 한데 복주가 나오는 컷들은 특히나 다 더 대사도 단단하게 쓰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씬들에 비해서 채도들이 되게 높아요. 느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복주에 대한 임팩트를 강하게 심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거의 동시에 드신 것 같은데 여기 맨 뒤에 계신 분.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상업 영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가적 인장을 남기고 싶은, 즉 표현적인 표현을 굉장히 하실 수도 있었던 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씬을 제외하고는 극히 자제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고, 심지어 애니메이션인지 극영화의 사실주의적인 극영화인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연출을 하시는 데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지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남과 북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서는 연출하신 의도대로, 아니면 혹시 다르게 어떻게 느낌들이 있었는지 인상적인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짧게 얼굴의 버짐과, 그리고 복주는 유해 호텔에서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눈이 내리는데 연출적인 의도가 있으셨는지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질문을 듣다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잊어버렸어요. 네네. 기억나는 거부터 해볼게요. 계란은 저희 영화가 이제 불가능의 가능성을 말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통일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통일을 생각하면은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지금 저희 세대들에는 있거든요. 물론 이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통일에 대한 것이. 근데 그거에 대한 상징성들이 이제 영화 안에 몇 군데가 숨어져 있는데 계란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계란이 그래서 영화 안에서
일부러 비논리적인 장치로 좀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 안에서 이 균열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창문이 깨진다거나 계란이 깨진다거나 그 비논리적인 장치로 등장하는 거는 이제 보리가 명준 주머니에 계란 넣어주는데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갔을 때 보리가 이 주머니 안에 넣어줄 수 없는 위치에 계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한 군데가 있었고, 그리고 창문을 깨고 계란을 던졌을 때 벽에 이제 3쿠션으로 맞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걸 보면 삶은 계란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계란을 이제 다 깨보잖아요. 근데 날달걀이 있고. 네. 그런 장치로 계란을 쓰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제 버즈, 홍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인물들을 잘 못 먹고 우리보다 생활이 어려우니까는 그거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2D 애니메이션 특성상 그리고 제작 환경상 이 평면에 보이는 그림이 너무 플랫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얼굴에 있는 홍조, 그리고 뒷 배경에 나오는 켄트지 같은 텍스처, 그리고 그림자가 다른 애니메이션 같이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약간 노이즈 먹인 것처럼 이렇게 푸슬푸슬한 느낌을 하려고 했던 게, 그래서 이제 그 홍조의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거고, 눈에 대한 의도는 당연히 이 계절감이 느껴져야 되는 목적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눈의 의미는 그 정화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들의,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되게 심할 때 좀 눈들이 일부러 많이 내리게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갈등이 있고 그 뒤에 해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철이 나올 때는 웬만하면은 눈이 안 내리게 했어요. 근데 명준과 보리가 싸우거나 복주와 보리가 싸우거나 그들이 뭔가 갈등이 고조될 때 일부러 눈이 많이 내려오게 그렇게 했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나왔는데 그게 뭐지? 네. 그게 좀 저의 성향인 것 같아요. 자제나 절제를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소재 때문에. 제가 다른 영화들, 제가 만든 다른 작품들에서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시나리오 쓸 때부터 아카데미에 되게 많은 감독님들이 왜 이렇게 인물들이 안 싸우려고 하냐, 왜 이렇게 갈등을 안 만들려고 하냐, 왜 이렇게 피해가냐, 일부러 싸우지 않으려고 막 인물들이 비껴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시나리오가 써진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영화 안에서 보여지면 나도 모르게 이 북한을 안 좋게 그리거나 뭔가 잘못 제가 해석이 들어가거나 했던 것들이 있었을까 봐. 그래서 그 적정선을 지금 맞춘 게 지금 보신 이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나 절제 생략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네. 네. 약간 감독님이 질문 의도를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뭔가 그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요소가 저희 영화에 별로 많이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감독님이 일단 예전에 실사 영화를 전공을 하셔서 약간 그거에 좀 습관이 꽤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도 이 시나리오 때부터도 되게 왜 이거 그냥 실사 영화 스토리로 찍을 수도 있는데 왜 애니메이션 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그냥 콘티나 이제 뭐 그 비디오 릴 이런 거를 보여줬을 때도 너무 실사 촬영한 연출 같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애니메이션이지만 좀 되게 리얼하게 보여주고자 해가지고 좀 카메라도
이렇게 현실적인 곳에 위치할 수 있게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아, 네, 맞아요. 리얼리즘을 입각한 이야기다 보니까 세종대 영화과 교수님. 배우지가 않나? 못 배웠어. 세종대 교수님. 최남동님 영화 감독님이시고, 백종원 감독님. 저희는 비제국주의자 영화 감독님. 저 무비 플러스라고 해서 저희 영상 영화 감독님이시고, 얘는 예술 영화 수입, 시골 영화 제작하시고, 우선 천연 저랑 같이 하는 천연 감독님 마케팅. 여기는 임신을 당한 자. 내가 제작자잖아. 얘는 데리고 영화 만들고 돼. 진짜요. 근데 그래 하고 싶어 사실. 너무 맛있어. 대표님 아까 그 말씀 나왔어. 그 아까 감독이랑 전현철은 오지 왜 안 나왔냐면서. 아, 초대인데 어디 감독이 안 쓰죠? 아니 이거 좋아하는 감독 좋아하지. 이거 잘 만들었지 감독이. 좋은 감독이 첫 번째. 너무 말이 안 돼.